국내 최고의 AX 전문가 황재선 SK 부사장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생생한 경험을 전수합니다. 5단계 AX 로드맵에서부터 AX 유형별 사례와 조직 운영 전략까지 조직의 능력을 100배 올리는 AX 실전 로드맵 강좌. 어느 회사는 생산성이 10배가 늘어났고 어느 회사는 지금에 있는 그대로다 라고 하면은 원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생존이자 앞으로 적게는 10년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유형이 변화할 거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개인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5단계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은 우리 황재선 부사장님. 여기에 책 제목이 AX 100배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볼 기회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책을 지으셨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디테일한 책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도 현업부서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어떤 업력이 나오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한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일단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SK 디스커버리 DX랩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디지털 혁신실을 맡고 있는 황재설입니다. 저는 이제 SK그룹에 조인하면서 물론 그 전에 LG전자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큰 틀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계속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고 그리고 변화를 이끌었던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담아서 실제 기업에서도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낸 AX 10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100배 이상의 효율이 나오는 것을 컨펌하셔야 이런 제목을 쓰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생산성은 제가 어떤 개발자들을 뵀냐면 한 40배, 50배까지 늘어난다더라. 예. 근데 보통의 경우 저는 목표할 수 있는 수치를 한 10배 정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기존에 대비해서는 10배 정도 늘어나겠다라고 하는 그 지점하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업 가치가 있겠죠. 기업 가치 또한 AI의 전환이 끝난 시기에는 충분히 10배 이상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뭐 100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에 열흘 걸리던 글쓰기가 하루 만에 끝났으니까 최소 10배는 되네요. 맞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키워드가 오그멘티드 휴먼, 그 증강 인간이라는 거를 스스로 일상에서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효율이 일어나느냐? 뭐 적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저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업무에 아마 적용이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책을 쓰시면 왜 쓰셨습니까? 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조금이라도 먼저 경험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또 다른 회사 또는 많은 분들께 좀 나눠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좀 정리하게 됐고요. 책에는 실제 회사에서 진행하게 됐을 때는 어떠한 방법론,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진행에 따른 뭐 전략이라든지 우리 CEO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성과 측정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 이건 남들은 어떤 서비스 또는 AI를 활용하고 있지라는 하는 부분들에서는 제가 지난 5년간 SK에서 또 많이 고민하면서 적용했을 때에 뭐 어떤 솔루션들을 앞으로 AI를 가지고 적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뭐 솔루션에 대한 소개라든지 지금 이 AI를 이제 막 경험하셔가지고 회사에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부터 어느 정도 우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통해가지고 AI도 조금 해봤다라는 회사들까지도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맥락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오래 하셨는데 그 AI 트랜스포메이션하고의 근본적인 차이? 아니면 지금까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열심히 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또 AI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전이할까? 뭐 그 차이를 좀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왜 DX를 하다가 AX 얘기가 나올까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결국 DX 시절에도 AI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죠. 왜냐하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CEO들이 직접 AI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IT 조직이나 이 디지털을 하는 조직이 아닌
일반 우리 직원들이 AI를 체험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AI가 이러한 효용성이 있구나라는 경험이 왔겠다라는 거죠. 3년 전에도 이러한 AI를 도입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진도를 못 나갔는데 올해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이해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더라. 일상에서 체감되고 그리고 작지만 생산성,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들을 봄으로 해가지고 AI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어떤 경험의 변화라는 게 지금 이제 DX에서 AX로 넘어오는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DX라는 시대에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과제들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성공한 회사보다는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에 있었던 회사가 많은 반면에 생성의 AI 베이스로 AX를 하는 제안을 드릴 때는 바로 뭔가 체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말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의 DX와는 달리 빠른 ROI가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을 드리는 부분도 DX에서 AX로 넘어가는 하도에서는 큰 변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챗GPT를 사용한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졌어요. 제가 지난해 너무 놀랐던 게 노벨 물리학상과 화학상까지도 인공지능이 탔다? 정말 대단한 건데, 이게 그만큼 피부로 와닿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인공지능발 산업혁명이 시작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이전에 좀 추상적인 개념에서 모든 것들이 지금 삼켜간다. 앞으로의 저는 10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주장하신 게 뭐냐면 기업의 생존과 지속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생존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또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1955년에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2024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은 52개입니다. 그 말은 대략 한 90% 사라졌고 아니면 500위권 밖으로 일부 좀 밀려나간 기업들도 있는데 사라진 대표적인 기업들 보면은 제니스 일렉트로닉스, 거긴 LG전자의 인수가 됐죠. 그 없어진 이 시대, 55년도부터 2024년도의 그 시대가 어떤 변화가 우리 기업에 들어왔을까라고 보면 이 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까 자동차 산업, 가전 산업 바뀌진 않았죠. 근데 결국에는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그게 이제 결국 기술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 같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동종업계의 화학기업이라고 해보죠. 어느 회사는 생산성이 10배가 늘어났고, 어느 회사는 지금에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면은 뭔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동일 조건의 경쟁일 때는 분명히 지금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여러 요소들 중에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앞으로 점점 더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의 이 문제는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생존이자 또는 지속적 성장의 중요한 키가 앞으로 적게는 10년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를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결국 AI 직원들이 계속 늘어난다. 휴먼 워커, 그 다음에 디지털 워커를 얘기를 하셨고, 그 뒤에서 저는 이제 AI 워커에 대한 얘기. 최근에 또 피지컬 AI 나오니까 로봇 워커까지. 그럼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이런 워커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에 대한 고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AI 에이전트 내지는 AI 팀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한 직무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첫 번째가 인간이 쓰던 근육이 기계 근육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했던 일이 똑같은 건설이라는 거에 일의 양식이 바뀐 거죠. AI 시대도 저는 비슷할 거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일하는 방식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유지될 거냐? 그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기술에 맞춰서 새로운 직무가 탄생이 될 거다. 대표적으로는 AI 오퍼레이터, 저는 AI 매니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직무처럼 내가 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I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까 이런 직무들은 늘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존처럼 했던 일들 중에 단순 반복적인 일들은 아무래도 사라진다. 이게 이미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미국처럼 고용이 유연한 곳들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도 6,000명 규모로 해고하겠다. 그 다음에 IBM도 마찬가지고 실제 KFC와 같은 체인에서도 AI
AI로 앞쪽에 이제 키오스크에서 접수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인력의 어떤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한동안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그리고 일의 유형이 변화할 거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개인의 어떤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부사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개인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시기네요. 기존에 잘 나가던 회사도 이제는 어떤 일에 따라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개인도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찌 하오리까라고 하는 얘기인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할까요? 뭐 완성은 둘째치고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데 5단계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첫 번째는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에 해볼 수 있는, 특히 중소기업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은 그냥 챗GPT와 같은 서비스를 개인적인 호기심이 아니고 회사의 업무의 어딘가에 적용해보는 겁니다. 회사에는 많은 업무들 중에 생성형 AI가 잘하는 업무들이 꽤 있거든요. 무언가를 글을 쓰거나 요약하거나 뭐 적게는 회의록을 만들거나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외부에 있는 정보를 리서치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 프로세스상에 녹여서 그 효용 가치를 경험해 본다. 그거는 큰 비용 들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서도 쓸만하네 라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AI라는 것들을 공식적으로 도입하면서 일정 비용을 투자하는데 하나 차이는 뭐냐라고 보면 기존의 IT 개발하는 비용 대비해서 AI는 과제를 실행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진 않습니다. 우리가 ERP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투자되거든요. 큰 회사들은 100억대가 넘습니다. 뭐 진짜 1000억대 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AI 과제를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복잡한 과제들도 AI 과제는 좀 최초 투자비는 좀 적기 때문에 회사에서 충분한 효용 가치를 얻을 만큼의 경험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2단계는 아마 기업의 데이터와 저희 생성형 AI를 결합한다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아마 DX 시절에도 했었던 자동화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RPA에 AI를 결합하거나 AI가 좀 더 들어가 있는 RPA를 써서 좀 더 똑똑하게 우리가 단순 반복적이거나 맥락을 이해한 일을 한다라든지 여기까지 하면은 대부분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느냐로 기결이 되니까 경영진들은 좀 더 효과가 높은 거 없을까라는 질문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가지고 원래 DX 시절에 하려고 했던 그런 과제들, 생산 수율을 개선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가격을 예측한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효과를 보는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저는 AI 에이전트 또는 에이전틱 AI에 맞는 회사로 진화될 거다. 왜냐하면 AI 에이전트 기술의 변화는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업으로 들어오면 기업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그룹웨어 하나만 보더라도 뒷단에 API 준비가 되어 있느냐. AI가 쓸 수 있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드맵을 통해 가지고 차차 준비를 해야 결국 AI 에이전트 시대에 맞는 기업의 기반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은 AI 시대에는 좀 재미난 게 새로운 BM으로 확장도 됩니다. 뭐 A라는 회사가 많은 시간과 데이터를 들여서 만든 이런 서비스 모델, AI 모델들이 다른 회사 입장에서 사갈 수도 있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 경험치를 다시 시간을 써가면서 할 필요 없이 이게 사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얼마든지 전통 기업들이 좀 테크 기업화가 되는 또 단초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로드맵 1, 2, 3, 4단계는 뭐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각각의 색깔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진행을 해보시고 5단계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로드맵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설명하고 저는 요즘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첫 번째는 저희가 공식적인 업무를 AI를 경험하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서 공식 비용을 들여서 AI를 실행하고 뭔가 업무에 적용하십시오. 세 번째는 좀 더 생산성 있는 것들을 하시고 네 번째는 이제 AI 에이전트나 에이전틱 AI를 쓰셔서 새로운 어떤 로드맵을 따라서 이제 실행을 하시고 AI의 새로운 BM도 가능하니까 또 다른 돈벌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X 성공의 70%는 CEO가 좌우한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결국 CEO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아까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 거는 무슨 문제냐? 교수님 아까 질문 주셨던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생존과도 관련되는구나. 그 동의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동의는 누가 하느냐? 저는 CEO께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I다. 그래서 스폰서십은 이렇게 발휘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최근에 제가 많은 CEO들을 만나 뵈면 CEO들은 이미 하려고 하십니다. 저는 그게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CEO가 해야 되겠다고 천명하는 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는 AI를 어떻게 실행하지?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나온 AI 결과물이 회사의 생존이다. 예를 들면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율이 기존 대비해서 뭐 10% 많게는 30% 높이는 AI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회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자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조직에 대한 고민이 하나 하셔야 되는 게 또 CEO의 고민 사안인 것 같고, 두 번째는 AI를 만드는 조직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주연이 될 수 없거든요. CEO가 스폰서십을 발휘하면 어디가 오너십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면 현업부서입니다. 그게 마케팅일 수 있고 생산일 수도 있고 그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스텝 부서일 수도 있고요. 그분들이 AI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바꿔내겠다라는 오너십이 명확해야 실제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합니다. AI의 특징은 가만히 두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생성형 AI 하나만 하더라도 1년 전에 오픈 AI가 내세웠던 GPT-4, 지금의 GPT-4o, 그리고 1년 후에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은 바뀌겠죠. 끊임없이 튜닝하고 만져주지 않으면은 AI는 동일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머신러닝, 딥러닝은 더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이제 대목이 되는데, AI 팀이라고 하는 쪽은 앞으로 회사에서 이런 AI가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지고 AI 팀은 AI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운영할까. 비록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100% 가지지 않더라도 의사결정은 제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AI 조직을 저는 둬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맥락에서 이제 모든 회사는 AI 팀을 만들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AI 팀이 있다라고 보면은 결국 현업에서 이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대변해줘야 되는 현업 조직이 있는 거고, 그 현업 조직이 오너십이 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육성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를 책에 담았고, 키워드로는 저는 이제 AI 챔피언을 둬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분들은 AI를 잘 이해하는 현업의 전문가들이고, 결국 아까 제가 직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AI 챔피언들은 중장기적으로 AI 매니저로 성장을 해서, 예를 들어 마케팅 팀이다. 그럼 마케팅에 AI 에이전트가 나중에 도입된다고 해보죠.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막 실행을 할 건데, 사람이 의사결정해야 되는 포인트,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한 이제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등장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라는 거는 IT 조직이 AI 과제 한두 개 실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조직의 체제로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CEO, 그 다음에 현업의 임원들의 오너십, 그리고 AI 팀이 직접적으로 개발 내지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운영에 대한 MLOps, AIOps에 대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들, 그리고 현업의 단기적인 변화 관리를 위한 일종의 앰버서더와 같은 AI 챔피언,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은 AI 오퍼레이터, AI 매니저, 이런 역할들까지 저희는 종합적으로 고민하면서 회사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의 칭화대에서 AI를 연구하는 인력이 우리나라 인력보다 많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승부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사장님은? AI 산업을 보면 인재들이 필요한 레이어가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제일 밑단은 엔비디아처럼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 엔비디아 GPU도 있을 거고, 하이닉스의 HBM과 같은 메모리를 만드는 쪽도 있을 거고, 또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인프라 쪽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죠. 오픈 AI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결국 버티컬 LLM도 있을 거고, 제일 윗단은 뭐가 되느냐? 결국 우리로 치면은 OS 위에 올라가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 세계를 통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의 현장 또는 로컬에 맞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도 좀 규모도 적고 늦었는데 저는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보면은 AI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아직 최강자가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잘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결국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들었지만 안드로이드 폰으로 승부를 건 삼성전자는 갤럭시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기회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 그 말씀은 제가 평소에 정말 가지고 있던 철학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나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정말 강한 거다. 뭐 최근에 50인 미만의 유니콘 기업들, 적은 인원으로 유니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AI 시대에 그게 더 가속화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기존에 고질적으로 갖고 있었던 언어의 문제 또한 AI 시대가 되면서 많이 극복이 된 거죠. 극복이 됐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AI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 영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절대적인 인력의 규모가 커야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적 시장에서의 한계가 있어서 글로벌 못할 거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이 전체적인 인프라스트럭처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력들, 인재를 키워나가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중요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이런 AI에 대한 적용이 가장 큰 시장이 뭐냐라고 따져봤더니 결국은 제조, 뭐 금융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이런 걸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뭐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한번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좀 유형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AI랑 함께 일하는 거가 몇 가지나 있을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 16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16가지를 이제 하나씩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무언가를 회사에서는 생성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문서를 생성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 보고서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뭔가 글을 생성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제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회사에서도 수많은 요약이 일어납니다. 뭐 회의록 등등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번역이 일어나는 거죠. 네 번째는 문법에 대한 교정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연구를 하는 조직들을 보면 철자 하나하나까지도 규제 영역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영역은 FDA 규제상에 정확하게 표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숫자는 세 자리마다 콤마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규제면 그걸 누가 검사하고 있느냐, 그 퀄리티를 체크하는 인원이 이렇게 잘 표기되어 있는지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 AI랑 함께 일을 하면 또 바꿔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다섯 번째는 RAG, 즉 내부 데이터베이스와의 어떤 결합을 통한 챗봇 유형이 있을 거고. 여섯 번째는 외부의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부동산 공시 정보가 이렇게 떠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쳐보죠. 팀에 있는 막내는 매일매일 그런 정보가 떠 있는지를 어느 사이트에 가서 매일 찾아보겠죠. 아니면은 적게는 이제 아침에 출근했을 때 나오는 우리 뉴스레터만 하더라도 100개의 뉴스레터 또는 1000개 중에 한 30개를 뽑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외부의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요약하는 것들이죠. 근데 일곱 번째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숫자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차트로 만들어낼 거냐. 여덟 번째는 코딩에 대한 부분들. 코딩이 남의 얘기 같이 들리시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회사는 IT를 아웃소싱 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아웃소싱을 받은 회사는 코딩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남의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전통적인 머신러닝, 딥러닝을 하고 있는 예측 시뮬레이션, 그리고 이들과 생성의 AI를 결합해서 어떻게 잘할까라는 영역들이고, 열 번째는 딥 리서치 분야, 그리고 AI 검색 분야, 11번째는 AI 에이전트 얘기하면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개인 PC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 거기에 맥락을 담을 거냐, 이런 이제 부분들이고, 12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이해해가지고 업무에 활용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OCR 영역들이 있을 거고요. 13번째는 음성을 이해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대표적으로 콜센터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14번째는 영상을 이해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쪽은 뭐 CCTV를 감시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기존에 사람이 했던 것들을 어떻게 AI로 잘할 거냐. 뭐 15번째는 전문적인 챗봇, 제가 이제 버티컬 LLM이라고 하는, 뭐 법률에 대한 정보가 그 챗GPT와 같은 LLM이 다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문 챗봇을 활용해서 극복할 거냐. 마지막은 아이디어나 브레인스토밍은
AI를 같이 해 나갈 거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16가지 유형들을 두세 가지가 결합이 되면 웬만한 회사에서 그렇죠. 하고 있는 일들은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생성 말씀드렸는데, 생성은 뭐 챗GPT가 잘해주는 것 같아요. 할루시네이션이 있지만 그게 걱정이 됩니다. 할루시네이션 있는 거를 적게 하는 것도 개발 단계에서 극복할 수 있는 거고요. 단순히 생성을 생성으로 볼 게 아니고 결국 저희는 안전 환경에도 이런 생성형 AI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부사장님 회사의 네네. 사례를 얘기하죠. 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예. 요즘에는 어떻게 그 공장을 가진 회사들이 작업이 일어나냐고 하면 외부에 있는 작업자들이 공장 내부로 들어올 때는 작업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걸 작성하게 됩니다. 예. 그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JSA라고 하는 것들을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업무고 거기에 위험도가 어떻다.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데 절차는 어떻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배관 작업을 하는데 배관 작업을 할 때 절차는 어떻게 가져가고 고소 작업,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니까 위험에 대한 등급은 어떻습니다라는 건데 이거를 완전히 흔히 얘기하는 제로 베이스에서 작업자들한테 쓰라 그러면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생성 AI를 도입한 거예요. 기존에 잘 쓰여져 있는 이런 작업 위험성 평가서에서 어떤 작업을 합니다라고 선택만 하면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을 생성형 AI를 활용해가지고 일종의 추천을 해주게 되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이 작업에 맞도록 잘 가공을 하는데 이제 거짓은 아닌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런 외부 작업자들이 만들어져 있는 원본을 보고 일부만 수정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의 내용들도 저희는 내부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오픈한 것 중에 가장 많은 직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는 번역에 대한 거예요. 번역 또한 외부 자료에 대한 번역도 있고 내부 자료에 대한 번역도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안 환경 내에서 자동으로 번역을 하는, 그러니까 문서를 올려놓으면은 문서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어 문서가 이렇게 올라오면 영어 옆에 한글을 그대로 붙여주거든요. 그 말은 영어로 읽을 때 내가 읽어내는 속도 대비해서 한글로 번역됐을 때의 속도는 훨씬 빠르지는 거죠. 한 50% 정도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때 생산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번역에 대한 품질 또한 외부의 어떤 서비스 수준 못지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는 활용할 수 있고, 내부의 데이터를 연동한 챗봇들은 너무나 잘 쓰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뭐 HR 정보를 담은, 우리 사내 규정을 담은 내부 챗봇을 이미 작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일반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 규정에 대한 질문, 나는 동호회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은 경조사 상황에서는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회사가 크면 클수록 이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있거든요. 예전에는 FAQ로 있거나 아니면 전화해가지고 담당 부서에. 네, 맞습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하루 업무의 상당 부분은 거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못해도 30분은 메일에 답을 하거나 전화를 받는데 쓰고 있는 것들을 그렇죠. 우리는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카드사 상담, 그 다음에 쿠팡과 같은 서비스 상담할 때 다 셀프 서비스 하잖아요. 어딘가에 그렇죠. 질문하는. 그거를 AI 챗봇을 앞에 세워가지고 질문하게 되니까 그러한 시간을 줄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당연하게도 이제 지금은 그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그 세이브한 시간들을 다른데 이제 업무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아직 기업이나 개인이나 정보에 대한 부분이 외부에 유출하는 것들을 굉장히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는 이 생성형 AI나 일반 AI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꺼림직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AI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데 있어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업은 생성 AI를 어떻게 씁니까? 라는 것들 중에 최근에 오픈 AI의 API를 랩핑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AI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선언하거든요. 데이터를 학습에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전하게 사용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라마를 포함해서 오픈소스 진영에서 얘기하고 있는 LLM들. 성능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소타 LLM 못지않게 성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AI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GPU 서버 내에 설치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안에 대한 불식은 저는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러한 활용들을 고민해보면 충분히 조금 보안이 중요시되는 산업이라든지 또는 큰 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루트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라든지 뭔가 되게 당부를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좀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DX를 하면서 고민했던 지점들에서 DX에 성공한 회사도 있고 좀 실패한 회사들도 있고 예.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좀 보면 성과에 대한 정의를 했던 회사들은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같은 콜센터에 챗봇을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회사는 몇 시간을 절감을 했고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 연간 예를 들어서 1.5억의 절감 비용이 나옵니다. 라고를 과제를 그렇게 정리한 회사가 있는 반면에 어느 회사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서버니 좋네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앞에 있는 회사는 성과 측정이 정확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AI 과제를 실행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반면에 뒤에 있는 곳들은 많은 경영진 그리고 임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AI 별거 없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좀 챙겨봐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성과 측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측면들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지점이 좀 많고요. 그럼 성과 측정 또는 지표에 대해서는 재무적 성과 그리고 비재무적 성과. 그래서 이걸 양쪽 다 같이 다뤄야 된다. 돈만 다뤄가지고는 답이 없다. 결국 작게는 의사결정의 속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 비재무적 지표도 다뤄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적은 당연히 ROI라든지 뭐 비용이 얼마만큼 줄였냐, 매출이 얼마만큼 늘었나 이런 것들 좀 다뤄야 돼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저 AI 부분에서 대시보드도 중요하다. 그 대시보드 자체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재무적 성과, 비재무적 성과, 그다음에 AI 모델 자체의 성능, 그다음에 이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용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담겨야 되는 거고 그게 그 로드맵을 실행하면서 단기에는 아마도 파일럿이기 때문에 파일럿에서는 복잡한 거 없거든요. 딱 성과 측정 한 가지만 해가지고 파일럿 한번 해보고 이게 중기로 넘어가면은 전사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확장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BM의 전환이라든지 전체가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될 거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에 맞춰가지고도 이러한 지표들을 조금 더 정교하게 설명드리는 게 점점 더 투자를 가속화하고 전사를 확장할 때도 중요하더라 라고 했던 부분들도 좀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고 결국 AI 조직을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 다음에 AI를 대응하고 있는 현업에 대한 마인드셋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리고 모든 직원들의 변화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터러시가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재관리, 조직 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AI 시대에 맞도록 내부에서 육성을 일정 부분 또 해야 되고 또 일정 부분들은 외부에서 또 영입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될 것 같고 AI 리터러시를 많이 높인다라고 하면은 어떤 교육의 흐름으로 가져가야 될까 이런 내용들도 저는 좀 챙겨봐야 되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잘한 사례들을 또 많이 알려야 되거든요. 우수 사례를 어떻게 포상도 하고 성공 스토리를 주변에 어떻게 알릴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종합적으로 저는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들이라서 이제 책에 좀 담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사람하고 AI하고 협업 문화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 문화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도 각 회사마다 좀 다를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해 나갈 거냐부터 사람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리고 일을 하는 조직 문화가 그리고 BM까지 같이 좀 터치해봐야 되는 게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으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결국 AX를 실행하는 거는 개인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저는 직면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짧은 시간 안에 다가올 거냐 아니면 한 10년 정도 시차를 가지고 다가올 거냐의 문제이지 결국 다 맞닥뜨린다. KFC 사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우리 키오스크에서 주문받던 사람이 지금은 AI가 그 일을 대신합니다 라는 것들은 개인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마찬가지죠. 회사들 규모가 적든 규모가 크든 AI 전환이라고 하는 AX라고 하는 것들은 남의 얘기가 아닌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이 변화를 하는 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계해야 되는 건
어떠한 AI 서비스를 우리가 도입해서 쓰는 게 AX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의 IT 또는 DX 시절에 똑같이 경험했거든요. 디지털 도구를 도입한다고 우리 회사가 DX에 성공하는 것, 또는 IT 백본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회사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결국 이걸 쓰는 거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직원들이거든요. 예.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고 CEO부터 임원부터 팀장부터 이런 팀원까지 예. 이 변화에 동참하느냐. 전체가 변화가 돼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아마 첫 번째 중요한 게 CEO의 스폰서십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현업의 오너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회사는 그렇기 때문에 AX 시대를 준비하려면은 크든 적든 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든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 AI 팀이라는 거를 만드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 AI 팀이 대응할 수 있는 현업의 일종의 AI 챔피언들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사람과 AI가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을 잘 꾸려가야 결국에는 AX에서는 성공을 할 거다. 정말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AI 100배의 법칙을 내주신 우리 황재선 부사장님의 말씀을 귀하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필수서로 제 추천사에는 경쟁사에게 이것을 추천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아주 디테일한 책입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